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부 저녁 이슬의 그림자 같은 나 하고 원래 가로에는 구역질 나는 마음의 냉정함까지 있어요. 구역질은 안 나는데 네.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선물이 한 두 가지 있는데 난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저 태어나기 사실 조금 전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렇게 캠코더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셔서 한 초등학교 입학식 정도까지는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데이터로 데이터화 시키셔서 컴퓨터에 다 저장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끔 그거 보면은 막 저 이제 완전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5월 24일 날 태어났는데 막 5월 30일 막 이런 날 찍혀 있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나이에 할머니가 저 막 머리 감기고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되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구나. 그리고 막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동생이랑 막 노는 거 동생 태어났을 때도 당연히 찍혀 있고 막 그런 거 찍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특이한 어린이집을 공동육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랑 저희 반 그때 담임 선생님이랑 주고받은 날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날 저희 어머니가 얘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를 써서 그러니까 이 정도 조그만 노트 한 페이지 정도를 써서 제 가방에 넣어놔요. 전 모르죠. 전 당연히 모르는데 이제 가면은 선생님이 가방 이리 줘 거기서 꺼내서 그걸 읽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다 또 쓰시는 거예요. 얘가 뭐 울었고 누구랑 싸웠고 이런 얘기를 쓰고 또 그걸 또 가방에 넣어 보내주시면 그 다음날 또 어머니가 또 써서 보내시고 이게 지금 한 7권 정도가 있어요. 그걸 보관을 계속 하셨구나. 네, 그걸 보관을 계속 하시고 막 진짜 막 얘가 바지에 똥을 쌌네 막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어요. 정말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있으시다. 너 나중에 결혼하면 네 부인 꼭 보여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막 하셨습니다. 네. 아까 2부에서 못다한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 해야 할 것, 해보고 싶은 것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헨리 선생님은 거기서 우리가 우리를 무디게 만든 것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면서 왜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활자랑 많이 친하지는 않아서 뭔가 이렇게 제 사고방식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에 나름의 대항하려고 요즘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갓 20살이 되었고 뭔가 위쪽으로도 그렇고 아래쪽으로도 그렇고 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제 생각을 많이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네. 저는 계속 쓰고 있는 일기를 쓴 지 15년 정도 됐는데 네. 근데 일기 쓰면서 그런 것도 이제 뭐 하루 어땠는지 내 감정도 쓰지만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약간 이런 것들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결정할 때 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주변에 이런 것들이 확 휩쓸리기도 하지만 그때 좀 나를 잡아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글쓰기 통해서 이런 걸 연습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글쓰기 모임 통해서 이제 글쓰기 시작하면서 요즘 모닝 페이지 쓰기 저 아직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모닝 페이지가 안 되면 이브닝 페이지라도 쓰죠. 네.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스스로 저는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가 정말 힘들었지만 뭐 이런 건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러니까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스스로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 통해서 앞으로도 좀 뭔가 무뎌지지 않고 계속 날카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 논술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남의 글을 첨삭해준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글을 쓴단 말이에요. 막 주인공 이름도 뭔지 모르고 독후감을 쓰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막 고쳐주면서 속이 터지고 얘네가 생각보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저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에 좀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악영향을 좀 많이 좀 바로 옆에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은 조금 덜한데 원래 손편지를 가끔 써요. 어머니나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나 로맨틱하시다. 자주 쓰는 건 아닌데 그리고 손편지는 가끔 쓰고 이제 그 외에는 막 타자로도 편지를 막 쓰곤 하는데 되게 제 생각 정리하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 이런 거를 막 일단 거기서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난 모르겠다. 난 이미 보냈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그리고 되게 제가 제 생각을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리고 제 생각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제 정말 진심이나 그런 걸.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네. 저는요, 너무 멋진 말들을 많이 해주셔갖고, 저 지금 살짝 머리가 비어졌어요. 근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사람이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맛보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뭐 있죠? 후각. 후각. 촉각. 촉각. 맞아. 뭐 이런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5가지 감각을 많이 느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전시회를 가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그 대화의 온도를 느껴보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대화의 온도를 통해서 나의 온도는 어떤지 돌아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두 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람을 만난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연애를 잘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정말 아닌 게 여러 사람을 겪어보면서 약간 본인 얘기하시는 자기 경험이 가장 큰 그거라고. 많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에게 바치는 메시지. 근데 매번 최선을 다하시는. 그럼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그럼 남의 집 귀한 딸이니까. 그럼요. 이렇게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저희 나이대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제 책이나 영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나브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면일 수 있는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영향을 받는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나브로 뭔가 조금씩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관이 있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 어떤 때에 내가 이걸 지켜야 되고 어떤 때는 이거를 좀 풀어놔야 되고 하는 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정말 귀한 문화다. 보존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뭐, 일기 쓰는 것도 어쨌든 그 글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의 사고방식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주변 저도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맞아. 친구도 좀 잘 취사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제 머리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넣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정말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를 보고 그걸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나 스스로도 여러 번 생각해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예민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미화한 영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히 그런 주변에 은근히 들어오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막 그런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제 정치적 성향도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뭐 신문을 여러 개를 본다던가 아니면 이쪽 저쪽 막 그런 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둘이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걸 좀 찾아본다던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두 이게 가지를 다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피지기 사실 백전백승. 절대적인 게 없는 거잖아요. 살면서 어떻게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란 게 없는 건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이게 가끔가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맞아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명언 제조기다 명언 제조기. 이렇게 막내가 치고 들어오죠. 네. 멋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헨리의 캐릭터에 대해서 또 객관적으로 봅시다. 네, 우리 헨리에 대해서 제 질문은 교사로서의 헨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그 교사로서의 헨리뿐만 아니라 이 헨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나와 닮은 점과 다른 점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되게 어렵네요. 네, 사실- 그럼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하셔도 돼요. 사실 그 메로디스와 에리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헨리로부터의 애정의 차이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여기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헨리도 사실 외모 같은 걸 좀 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얘기 왜 안 나오나 지금. 살짝 만약에 있긴 있었던 메로디스가 것 같아요. 이뻤고 에리카가 안 이뻤더라면 네. 헨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메로티스도 정말 예쁘던데.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응. 맞아요. 제 얘기는 매력적인. 날씬했다면? 사회적인 그런 시선으로 네. 때문에 그쵸. 그랬더라면 뭔가 달랐을까요? 근데 이거를 그 외모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에리카와 메레디스를 얘기할 때 그 둘의 차이를 학교 안에서 만난 것과 학교 밖에서 만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에리카에 대해서는 뭔가 가족으로서 대하고 뭐 나중에 그 에리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가족은 너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가족으로서 정말 바로 옆에서 케어하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메레디스는 학교에서만 그것들이 가능했으니까 뭔가 그런 차이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헨리는 훌륭한 가족이지만 훌륭한 교사는 아니다? 뭔가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뭔가 결국 메레디스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도 그 가정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네. 하게 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영화 감독이 에리카랑 메르디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백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분위기, 어디서 그 애정이 비롯되느냐, 이거를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아무리 애정을 해주고, 교사로서 이렇게 뭘 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르디스라는 캐릭터는 자살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에리카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지금 헨리가 가족인 거잖아요. 그런 가족으로부터 받는 애정을 통해서 그녀의 그런 안 좋은 태도들, 막 자기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자존감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걸 통해서 사실상 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로부터 비롯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거를 감독이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대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헨리가 선물 주고받는 거 에리카랑 할 때도 수첩 같은 걸 주잖아요. 네. 이제 나중에 거기에 막 일기처럼 이렇게 쓰는 장면도 나오는데 근데 또 동일하게 메레디스한테도 자살하면 그날 또 이게 수첩을 너한테 줘. 더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수첩을 또 동일하게 맞아요. 제시를 하는데 한 명은 그거를 이제
뭐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가정에 이런 자기의 상처들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또 에리카는 반면에 그런 것들을 글을 쓰고 이러다가 재회하는 장면으로 연출을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뭔가 들어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뭐지?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게 막 함부로 막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메러디스가 마지막에 결국 해답은 자살밖에 없다라고 이제 맞아요. 아예 그냥 모든 놔버렸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살.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살이었다. 저는 막 둘이 애정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결정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답은 이거야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런 드는 포인트도 것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듣기보다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 다 해보고 거의 죽을 준비를 다 좀, 했던 것 같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을 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뭐 여자로 보이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차라리 했었으면, 헨리 입장에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할 맞아요. 수도 있었을 텐데 얘가 딱 선생님이 어차피 나를 여자로서 거부할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고 맞아. 한번 여자로서 안아주세요라든가 아니면 그 안아주세요에는 또 많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미 머릿속에 선생님 나를 거부할 거고 나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의 일부야라고 생각을 너무 굳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난 거부 당했어 이미. 약간 이런. 그리고 헨리가 조금 더 여유 있었다면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더 잠깐만 잘했어. 이렇게 하고 아 그래 이러면서 좀 그 아까 할아버지 선생님이라면은 좀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헨리가 너무 매력적이었지만 여학생 마음에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진짜 안겨보고 싶고 위로를 너무 받고 싶었을 것 같은데 교실에서 잘못 안았다가는 큰일 나니까 한번 안아줘도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되게 위험한 일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받아줬었으면 어땠을까? 맞아. 저는 헨리가 그래서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도요. 헨리는 수업에 충실하고 아이들에게 분명히 약간 뭔가 가르침을 주는 교사였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건 단순히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학생들을 정말 내가 가르치는 학생으로서 애정을 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문학 가르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냥 이런 거 그냥 너네는 들어라.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왜냐면 좀 약간 반대된다고 느꼈던 게 이 선생님이 초반부터 학생의 감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더 헤아려 주려고 하고 그 학생의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면서 좀 아까 제가 띠동갑 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이 되게 저랑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이나 뭐 동생한테라도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그 방법을 모르고 서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없었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네, 학생들을 위하려는 그런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두부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만약에 정말 그 감정이 없었다면, 전 그 정도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헨리가 츤데레처럼 아닌 척 하지만 사실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밀어내지만 사실은 되게 안에는 따뜻하게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건 제가 느꼈던 거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애들한테 애정이 있고 잘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학생 입장에서 평가했을 때는 좋은 선생님 있고 안 좋은 선생님 있고 뭐 저 선생님 무관심하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그 헨리는 그 감정을 실어서 좀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메러디스 같은 어떻게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한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어 했지만 네, 헨리는 그 학생들한테 되게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되게 했었고 그게 이제 사명이 된 거고 선생님으로서. 근데 그 뒤에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는. 저는 사실 산님과 민초님의 딱 중간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 헨리 자체로만 보면은 우선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그런 상처를 받아서인지 학생들이 또 이런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잘 극복해내가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헨리는 교사로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그만큼 상처를 받고 또 남한테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거리를 만들려고 자꾸 하는 게 되게 많이 보였었어요. 진정한 디태치먼트를 실현하는. 정말 그 분리와 초연이라는 말이 정말 헨리라는 캐릭터가 너무 잘 맞는 게 그 사진들이나 뭐 헨리의 표정들을 보면은 알겠지만 항상 뭔가 비어 있어요. 사람 자체가. 감정에 내가 슬프다는 감정에 또는 내가 화난다는 감정에 내가 기쁘다는 감정에 이 모든 감정들이 초연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버스에서 저는 헨리가 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뭐 솔직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감정을 표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헨리는 되게 좋지 못한 교사임은 맞아요. 학생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 줄 수 없는 사람이 자기 감정도 지금 어떻게 억눌러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로서의 자격은 없는 건 맞는데 또 그만큼 자기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걸 보면 또 좋은 교사의 면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저랑 헨리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헨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에리카한테 내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했고 이제 메로디스를 잘 이렇게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대사가 이제 구역질 나는 마음의 냉정함이었다 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무심한 거랑 또 아이들이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 또한 선생님들의 고통을 냉정하게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방관하게 되는 뭔가 이런 게 있지만 저는 헨리가 자기를 자책하는 말이라고 느꼈거든요. 어쨌든 내가 다를 건 뭐지? 나도 결국엔 얘네를 밀어낸 거나 다름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뭔가 없다는 생각, 내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비어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프다는 생각도 들고 절망스럽다고 생각도 들고 근데 나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잘 해보고 싶고 그 여자 선생님? 하고 막 키스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오버랩 되는 장면이 이게 벽이 쌓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말이 그 여자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그 벽이 쌓이는 그런 화면이 오버랩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든 거죠. 되게 외롭고 고독이 있고 근데 이제 다시 에리카한테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거다 라는 게 헨리가 자신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뭐가 닮았다고 생각했냐면 나도 누군가랑 정말 친해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뭔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서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어느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어떤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구나. 근데 아직은 내가 희망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되게 닮은 것 같아요. 그 헨리와 저의 닮은 점. 근데 그런 게 되게 영화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그 이제 헨리랑 에리카랑 둘이 같이 집에 살 때 어느 날 에리카가 일어나서 막 베개 옆에 막 밟아가면서 일부러 막 아침막 해주고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인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에리카가 거의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그런 거에서 헨리가 되게 오히려 좀 상처를 치유함을 좀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메러디스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헨리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헨리라는 캐릭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교사랑도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내 벽이 쌓여요. 그래서 그 여교사만 혼자 막 떠들어요. 나는 이러이러했고 이런 삶을 살고 헨리는 그 와중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키스를 하고 나서는 아예 방벽이 완성돼 버리죠. 맞아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아예 어느 선 이상의 단절을 시도했던 헨리가 그 메레디스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소녀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또 자기 자신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감정을 숨기던 이기적인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 우리가 아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한 캐릭터에 대해서 각각이 느꼈던 거를 좀 자기 시선에서 이야기하고 옆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더 헨리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헨리가 했던 말들이나 동작들이 싹 스쳐가고 그 눈썹도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너무 그 메레디스의 그림이 어떻게 보면 헨리를 되게 잘 읽었던 어떻게 그 텅 빈 얼굴을 정말 잘 알았던 그런 제자 아니었을까.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어떻게 연결의 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게 죽음이 너무 그 까만 머핀 네. 그 먹을 뻔했잖아요. 헨리가 이거 제 거라는데. 잘 거라 그러는데 헨리가 먹었어도 또 영화의 전기가 신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벽들이 막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 위로 쌓이면서 추리물로 바뀌고 범인은 누구인가? 서스펜스. 네,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3부에 다다라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면서 당이 떨어진 관계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동공을 보면은 더 이상 텅 비어가고 있어요. 점점 헨리를 디캐치먼트 때문인지 아니면 배고픔 때문인지 다들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의 10대에게 또는 나의 10대가 지금의 나에게 또는 오늘을 사는 10대에게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편지를 좀 써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저부터 편지 읽어볼게요. 저는 저의 10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른이 된다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너에게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너의 예상과는 달리 대학 생활은 별거 없고 지금의 너와 다를 게 없으니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움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를 억압하고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너를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상한 게 아니야. 편하게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해줄 사람들은 주변에 많으니까 억지로 너를 만들어내지 말았으면 해. 그리고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라 외로움과 우울함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감정들을 미워하지 말고 잘 지냈으면 한다. 네. 외로움이 모두의 친구라니. 네. 인생 어차피 혼자야. 진짜 인생은 괴로움이라. 진짜 시적이다. 저 지금 순간 멍해져서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의 10대한테 편지를 써봤어요. 근데 살짝 오글거릴 수 있으니까 다들 손발 쫙쫙 잘 펴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야, 이 말을 잊지 마렴. 너의 삶은, 너의 20대 초반은 굉장히 많은 후회와 실패와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질 거야. 되게 많이 짜증나는 일도 많을 거고, 성적은 개판일 거고, 처음 모든 걸 꼬라박았던 너의 첫 여자친구는 정말 상처만 남기고 다 떠날 거야. 그로 인해 상처받은 너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널 떠나갈 거고 한 번은 혼자가 되는 걸 경험해 볼 거거든. 근데 그 반면에 또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누군가에겐 소중한 친구고 가족이고 오빠고 손자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되게 모든 힘든 순간에 있어서도 너의 인생의 가장 넘버원은 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녕. 담담하네요. 네. 저도 저희 10대에게 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너에게 부족하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세상에서 저는 정해준 잣대에 스스로를 갖다 대며 부족하다고 우울해하던 10대의 배꼽. 나는 가능성이 넘쳐난다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 스스로를 믿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구나. 하지만 넌 결국 깨닫게 돼. 넌 정말 멋있고 언제나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그 사실을 조금 더 빨리 깨닫기를. 난 항상 너를 응원하고 앞으로의 너도 응원한다. 화이팅! 저도 마찬가지로 나의 10대에게 편지를 써봤는데요. 10대의 두부야,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 내 인생에 20대를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은 주위를 살필 여력이 되지 않겠지만 너의 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어. 네가 얼른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수고를 잊지 않고 나도 더 열심히 살아갈게. 우리 화이팅이다. 막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짝 막내가 된 기분. 이거야, 이거 하면서. 네. 저는 약간 10대가 된 미래 제 자식에게 써봤는데, 아들아, 세상은 생각보다 힘들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힘듦과 고통이 연속이며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될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학업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더 넓은 시선과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고 결국 네가 그 세상의 주인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근데 저는 뭐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렇게 쓴 게 아니어가지고. 평범한 건 나쁜 게 아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좋지만 최고가 되지 않는 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를 살리는 거면 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공부고 그만큼 너가 필요한 만큼 그거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될 거야. 많은 세상을 누리고 추억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 또한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다들 시 한 편씩 쓰셨네요. 그러게요. 선생님도 혹시 10대에게 보내실? 기대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녹음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 했는데, 여러분들과 굉장히 깊이 디태치먼트를 깊이 음미하고 나온 듯한,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10대들한테 따로 편지를 안 썼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황을 했지만, 10대 분들한테는 늘 너무 아름다운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녹음 소감을. 네. 전가요? 알겠습니다. 막내 포지션이 간단하게. 둘째 막내. 네,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네, 간단하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개인의 그런 우울감을 다룬 영화 자체를 여러 사람들과 나눠보면서 그 우울감을 음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멋진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추천드렸던 영화로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떨렸는데 어떻게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또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그 선생님이 주신 질문들이 되게 예리해서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요? 우선 이렇게 녹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런 우울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번 보고 그래도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되게 이 사회가 물론 미국이지만 정말 제가 고민했던 약간 사회상이나 그런 게 많이 담고 있어서 이게 약간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나로서도 나중에 미래 부모가 될 나로서도 또 학생으로서의 나로서 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갔을 수 있는 영화인데 같이 얘기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새로운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시각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네,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